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일부터 22일까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왔나, 이게 이제 정상회담 확정될 때부터 관심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출범 11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거치기 전에 먼저 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미국 국내 요인입니까? 아니면 뭐 국제적인 요인입니까? 바이든이 그렇게 급하게 온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일찍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교 정책은 항상 국내 정책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내에 지금 예비 선거도 있고 본선거는 11월에 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조 바이든이 이끄는 당이 열세입니다. 그 열세인 이유가 조 바이든 스스로가 인기가 없습니다. 대통령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40%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45%가 안 되면은 재선 안 되는 미국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8%, 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11월이면 벌써 선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에서 한 건을 해서 국내에 자기 인기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건데, 물론 러시아도 하나의 장애물로 있지만은 제일 무거운 장애물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돼 갈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큰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중요한 것은 제가 내적으로 아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단연코 이기고 있는데 러시아의 모든 흠집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 곧 정부가 붕괴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건전한 국가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토도 더 팽창시키고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넣어서 팽창을 시키가 나토의 압력을 넣어서 러시아가 여기에서 참패를 하도록 한다 하는 그건데,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을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정부와 정책에 항거할 수 있고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원을, 군사적인, 경제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받기, 도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먼저 갔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셋째 중요한 것은 아세아 태평양, 거기에서 중국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하는데, 그게 쿼드, 그 나라들과 또 한국이 포함돼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타선에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마침 한국의 선거 결과가 자기들이 볼 때는 퍽 바람직하게 나왔으니까 한국에 갔는 거지요. 미국이 고대하고 바라던 정부가 들어선 것도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둘러서 한국에 가서 윤석열 정부에게 힘도 실어주고
또 윤석열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받아내기 위해서 서둘러 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가 제일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이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숙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예, 바이든이 이용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선거가 그래 됐으니까 민주주의, 인권 등등으로 해서 사용하기 좋게 한국에서 그렇게 정치가 발전되니까 이걸 놓칠세라. 그래서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얻은 게 뭐냐? 미국에 얻은 게 뭐냐? 결국은 따져보면은 미국은 상징적으로 많이 얻었죠.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국제적인 연료 문제나 분쟁 문제나 기후 문제나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다. 이렇게 했지. 구체적인 것은 미국의 정책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자동차 연료를 어떤 걸 하고 이런 걸 다 따라갔고 미국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갖는 것은 원자로를 외국에 가서 많이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미국의 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가서 아마 지어주라고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바이든하고 몇 달 전에 문 대통령하고 공동 기자회담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온 거하고 꼭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아세아 정책이 좀 달라질 거고 우크라이나가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타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관계되는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포함되어야 될 게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 이외에는 핵을 완전히 없애가 하라 하는 그거는 정책이라기보다도 원칙을 논하는데 그 이외에는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보인데 안보라면은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고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다루는데 냉전의 차원에서 다루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우리 머리 좋은 사람 믿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건 망상입니다. 냉전 시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계는 냉전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하는데 다극 체제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잡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더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도덕적인, 이론적인, 철학적인 긍정을 중국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하향길에 지금 경제도 어렵지요. 정치적으로도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나라 이외에는 냉전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인권 이걸 들고 나오니까 사실 국제적인 호응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은 결국 미국 국내의 민주주의도 잘 안 되고 국외 외교도 동맹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하는 것도 잘 안 따라오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냉전 때처럼 미국이 가면은 줄줄 따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도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까이 지낸 멕시코도 우리 라틴 아메리카 정상회의를 하면은 모든 나라가 다 와야 된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 또 좀 진보적인 나라들은 빼놓으려고 그러거든. 베네수엘라, 뭐 니카라구아, 큐바 이런 건 다 빼놓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깝게 있는 멕시코가 이런 나라 빼놓으면은 우리도 안 간다. 지금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미국이 가면 다 따라가는 게 옛날인데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30인데 미국을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국내 민주주의도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문제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은 투표율이 낮고 투표 선전하는 거 보면 전부 거짓말 가지고 선전해요. 미국 민주주의가 거짓말에 의해서 그 소위 빅 라이라 그러죠. 조 바이든이 아직 대통령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런 빅 라이, 스몰 라이 이런 라이가 전부 지배하는 것이 미국 소위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겠고 민주주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라 그랬고 또 바이든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랬고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언론 자유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고 언론 자유를 시켜놓으면 단연코 의견이 충돌되고 또 다양성이 있는 정치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용납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언론 자유, 정치 자유, 자유라는 건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의 여유가 없도록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원칙적으로는 돕는다 그랬죠. 저는 아마 밀실에서 누구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원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런 대화가 다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을 견제하면 대한민국에서 중국하고 교역을 끊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전혀 남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토의가 안 됐고 미국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중국은 우리가 별로 파트너로서 진전이 없을 거라 그렇게 중국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우선 발표된 걸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하고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특이한 거로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뭐라 할까요?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범위까지 한미연합훈련의 범위까지 넓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 삼각동맹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한미 3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게 아주 놀랐어요, 읽으면서. 그런데 그 말은 집어서 아직까지 안 했지만은 한미일 3국의 방위협력을 하는데 그거를 범위를 넓히고 더 강화시킨다 하면은 일본까지 넣어서 3국 군사훈련이 가능하지 않느냐. 우선 그게 일본이 원하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견제를 더 제도적으로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정서로 봐서 그 일본 군인이 와서 훈련 대한민국 군인하고 같이 하는 거 윤 정권이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지 국내 정치 풍토로 봐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일어나면 상당한 큰 정변 비슷한 게 일어날 겁니다. 윤석열 정부로 하더라도 그것까지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그걸 실질적으로 원합니다. 미국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따라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치에 파국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온 국민이 촛불 혁명처럼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이든이 몰라서 어느 정도로 반감 이러기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윤 정부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은 주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미국이 그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이 내용을 그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지배력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좀 대응 계획을 좀 세우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향적으로 기조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추상적으로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치, 경제, 뭐 군사 다양한 분야에 좀 계획을 좀 담으려고 했었던 걸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어쨌든 반중국 그 중국 포위 전략에 이렇게 포괄시키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그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구상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장관선에서나 실무선에서 더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합의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대한민국 옛날하고 다른,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른 것은 요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평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우수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삼국 그 관계에 대해서 그냥 그 한미 양국의 방위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원조와 미국의 지도에 의해서 대한민국 잘 됐든 못 됐든 경제 성장이라는 게 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본이 와서 그게 동참을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정부가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그 한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미 관계는 미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또 거기 상당히 크게 달려 있죠. 미국이 이번 선거에서 또 요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받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재벌을 키워서 그렇습니다. 재벌을 키워가지고 재벌들로 하여금 경제를 책임지게 이렇게 했거든. 그 재벌이 대한민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조 바이든이 삼성부터 먼저 갔대요. 그게 삼성이 완전한 대한민국 재벌이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권 국가가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벌들이 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더구나 주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 직접 관계를 하게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주권 국가로서 문제고 물론 정치적인 군사적인 데는 전시 작전권을 군 지휘 작전권을 우리가 다시 받아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라도 한마디 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 취임사에도 없었고 작전권을 또 기자회견 하는데도 합의문에서도 없고 그러면은 주권 국가로서의 보통 국가로서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미국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미국한테 우리 받아낼 게 뭐 달러나 이런 거 돈을 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고 주권 국가로서 가져야 될 거 이것을 우리가 쟁취를 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대 외교, 4대 정치를 기본적으로 통치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한미 관계에도 미국의 입장, 태도, 계획, 구상 이거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더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미국이 원한 것을 먼저 알고 이거 원해라 저거 원해야 된다 가르쳐 주가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국보다도 앞서 가지고 미국 공기를 챙겨주는 것이 대한민국 재벌들이고 정치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모양의 사대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요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의 사대주의를 좀 별도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논평을 하는 것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